관심의 초점이 되는 경제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하는 한편 다음 달 또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물 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고까지 밝혔는데요. 11월 금리 인상 신호가 한층 더 높아진 것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브레인,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물론 우리가 한번 나눈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좀 설명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을 할 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물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상황을 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과 고용 증진이 있어요. 고용.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은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이게 전제를 깐 게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이라는 이제 그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네. 일단 잠재 성장률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그 것인데요. 예. 그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국내 생산을 말합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포텐셜 아웃풋,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치면 이제 잠재 생산 가능 생산력이죠. 예. 그 잠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대비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느냐, 또는 그걸 이제 성장률로 치면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대비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아웃풋과는 또는 이제 잠재 성장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웃풋 갭 또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과 어느 게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말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지금 한은에서 평가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은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재 한국은행의 그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은 한 2.8에서 2.9% 정도 된다고 2016년에 이제 자기네들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처음에 뭐 3% 얘기를 하다가 2.8 얘기하다가 지금 2.6 정도 7로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잠재 성장률 대비 한 0.2% 정도 떨어지는 차이인데 그렇게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은행의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과 근접해 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근접해 있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풀면 한국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성장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또는 거꾸로 말하면 완전 고용이다. 고용할 만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하면 경기가 과열이 돼서 과열이 되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그것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업 문제가 크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서도 지금 직장을 얻고 싶은데 못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노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럼 한국은행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고용 상태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잠재 성장률이 뭐 2.8%라는 그 말이 조금은 좀 문제가 많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진단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잠재 성장률과 경쟁 성장률을 판단하는 어떤 그 크기 그 자체가 좀 문제인가요? 두 번째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웃풋 갭 또는 잠재 성장률과의 그 실제 성장률의 차이는 주로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현재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만약에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한국은 그러면 실업률 숫자로 치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고용률도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기로 여기저기 지금 말하자면 취업하고 싶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도 되는 타이밍이냐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잠재 성장률이 그냥 단순하게 경제학자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거시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그 이러한 그 시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논란거리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일부 한국은행이 말하는 이 잠재 성장률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뭐 지난번에 잠깐 나왔은 말씀입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경쟁성이 낮은데 이거를 금리를 올려라라고 하는 압박이랄까 이런 신호는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는 행정부는 낮추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지금 행정부 쪽에서 또는 여당 쪽에서 금리를 올리라는 이제 압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헷갈리는 현상이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금리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의 원인을 이제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다. 예를 들면 뭐 최경환 전 부총리가 했던 정책 탓이다. 또는 뭐 한국은행이 뭐 저렇게 저금리를 갖다 최경환 부총리의 그 압력에 붙잡아가지고 따라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의 틀을 연막작전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이제 남 핑계를 대는 데다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에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외려 내리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좀 판단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든 지가 꽤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딜레마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이제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만을 생각을 하면 적극적인 금리 완화 정책 또는 적극적인 이제 통화 팽창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나치게 그 많은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리를 너무 낮춰놓으면 이것이 이제 자산시장의 버블, 자산시장의 버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버블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거시경제나 아니면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끼는 이제 그 딜레마일 거예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금리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금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용정책, 통화정책과 이제 신용정책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을 좀 둘로 나눠서 통화정책은 완화정책을 하되 신용정책 또는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는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는 기업 분야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가계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가계 대출에 대한 신용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그 컨비네이션이 그 조합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크게 잘못했던 것은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다는 거. 기업의 투자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압력에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는 좀 양보를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뭐 LTV 규제라든가 DTI 규제를 갖다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컨비네이션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금리도 강화하자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조금 좀 또 반대 방향으로 너무 오바를 하는 건 아닌가. 금리는 저도 지금 정도는 굳이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에 이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또 나오는 얘기가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 나눈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자본 유출 문제잖아요. 금리 역전에 의한 자본 유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뭐죠? 우선 유출의 징조가 없어요. 일단 없다. 유출의 징조 자체가.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환율이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됩니다.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해당 국가의 그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돈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 현지 통화 기준으로는 값이 낮아지니까 통화 절하가 예상이 될 경우에 이제 돈을 빼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달러 강세 이슈인데. 근데 한국은 그런 나라 중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달러 부채가 많은 또는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터키, 뭐 이탈리 뭐 이런 나라들의 이슈이지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 불안정을 걱정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약간 좀 너무 성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부분도 간단히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산버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정책, 금리 인상 정책으로 지금 뭔가 좀 좁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주열 총재가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기를 경기가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거 없으면 금리를 갖다 뭐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하는 한국은행 총재 쳐놓고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정치인들이 하도 들들들 볶으니까 아유 귀찮게 하는데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뜻이지. 0.25 올리는 거 정도로 끝일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한 1%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릴지 그거까지는 아직 한국은행이 그 말하자면 자기를 약속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은의 독립성, 그거와 연관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독립성이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못 놔둬요. 가장 중요하게 모든 사람이 거의 성스러울 정도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법원의 중립성도 못 지키는 나라인 주제에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 탓을만 하면 안 되고 또 한편 자기 학위에 달렸죠. 그러니까 뭐 애초에 독립성이 강하면은 그 리더가 되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얼마만큼 지켜질지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가 들죠. 관련해서 이제 안종범 전 수석 문자, 그다음에 조선일보와의 커넥션 얘기까지 나와서 전 정부에서의 한인 독립성이 실제로 훼손됐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타이밍이 공교롭죠. 타이밍이 이제 실제로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안종범 메모에 나오는 얘기가 2015년 봄이었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에 걸쳐서 0.5%씩 낮췄단 말이죠.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그건 짐이 지나간 얘기고 그 메모가 이번에 누출된 경위가 도리어 궁금해요. 예. 네, 이게 또 뭐를 지금 쥐고 앉아서 있다가 또 뭐 언제 또 뭘 흘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차라리 저는 이번에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다음에 여당이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행정부와 여당이 압박을 하는 와중에 국회의원이 이 문자를 갖다 흘렸다라는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치면 굉장히 불건전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그 차원에서 봐야 돼요. 뭐냐면은 한국은행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립성이 얼마만큼 독립적인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동안 선진 국가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든 것은 뭐냐면 임기제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임기 동안에 있어서의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부적절한 뭐 정책을 폈자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그것은 임기에서 재임을 할 거냐 아닐 거냐로 이제 말하자면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타협을 본 것인데 예. 한국은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임명을 해놓고 흔들어대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 역시 적절한 또 금리 정책을 또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구조적인 실업에 있어서는 내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또 금리 정책을 하는 걸 보면 물론 그분들도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중요할 때 과연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자기네들의 독립성이 국가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도록 행동을 했냐 생각도 그것도 사실은 조금 미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맨날 한국은행을 붙잡고 앉아서 정치적으로 그것도 왜 도대체 금리 정책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한국은행을 국정감사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생경하고 거의 모든 걸 국정감사하고 있죠. 네. 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를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민주적 개입 또는 민주적 어떤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거랑 실제로 전문가 독립성의 어떤 영역이 작동하는 것 사이 어떤 타협이 우리 나름의 제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과 진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